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의 기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계학이란 아주 고대부터 시작이 된 그러한 학문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대략적으로 기원전 10세기경으로 유래가 올라가는데요. 그 시기에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탄생하면서 도시국가들이 자기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인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식량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상대방에서 경제력은 어떻게 갈 건지 등등을 검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를 뜻하는 스테이트와 상태를 뜻하는 스테이터스를 합쳐서 스테이티스티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형태의 국가를 연구하는 그 사례를 기술통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근대적 통계학의 시작은 17세기 독일, 프랑스 등에서 확률론이 등장합니다. 그때 모아브루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은 라플라스라는 분인데, 이런 분들에 의해서 확률에 대한 연구가 시작돼서 모아브루는 정규분포 모형을 만들고 그 정규분포 모형을 수식화에 성공해서 확률론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대 통계학의 시작을 보통 17세기경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통계학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국가의 상태를 연구하는 그러한 형태를 기술통계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17세기 이후에 등장한 확률론을 추측통계학이라고 하는데, 즉 기술통계학과 추측통계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통계학과 추측통계학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통계학은 일반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요약하는 통계적 원리와 절차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나 또는 그림으로 그 상황을 정리해서 누구든지 그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통계학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하들이 내용을 정리해서 왕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해야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 사람들이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왕이나 대신들은 수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내용을 보고 모르면 안 되겠죠. 실제로 이 그림은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통계학 자료입니다. 이것은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 때 간호사로 참전을 해서 그 참전하는 기간 동안에 치료를 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노란 것이 전쟁에서 크게 다쳐서 들어온 병사들인데 사실상 살릴 수 있는 가망이 없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정상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당시의 병실이 너무 더러워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 병력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점점 해를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 녹색은 원인 불명의 형태로 본인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당시에 영국 국회와 지식인들에게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병실이 열악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많이 사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니까 이걸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국가를 지키라고 하는 군인들이 다쳤는데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멀쩡한 놈을 죽여버렸다. 이것이 만약에 여론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정치인들 다 쫓겨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나서 국회에서는 크게 반성을 하고 바로 야전전동을 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병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치 이후에 사망자는 무려 90% 이상 줄어드는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통계학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딱 보는 것만으로 느낌이 와닿죠? 예, 이것이 바로 기술통계학의 매력이죠. 두 번째 통계 장르는 추측통계학입니다. 이 추측통계학은 전체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되는 그러한 통계학입니다.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일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 일부 조사하는 것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 중심의 품질 관리가 되는데요.
이 표본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품질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즉 제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이 제때가 되는데요. 문제 발생 전이죠. 이 문제 발생 전이라는 것은 기업에서는 좀 쉽게 표현하면 표준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가 문제가 발생되는 직전 상태입니다. 즉 표준이 준수되고 있으면 가장 좋은 상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표준대로 진행이 되지 않게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시점을 아는 것입니다. 즉 현재 표본의 상태를 보고 그 시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이러한 형태의 과목이 바로 검추정이나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관련되는 과목들을 주로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샘플링 검사도 사실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대로 하는 것인데 이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확한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표준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과 원인의 함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를 y equal fx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때 x를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하고요. y를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 y는 종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fx는 독립 변수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품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죠. 즉 설비라든지 또는 자재라든지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이제 이러한 형태의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알아서 이 영향 주는 요인들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표준화가 되는데 이 표준화에 관련되는 과목들이 주로 실험계획법이나 또는 신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개를 포괄적으로 따지는 것이 바로 품질 경영입니다. 결국은 우리 품질 경영 기사시험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과목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표준을 제대로 만들고 표준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품질경영 기사시험은 이 추측통계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대로 바로 기업이 요구하는 그러한 네 과목을 중심으로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품질경영 기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을 기업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즉 양산이나 또는 양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배우는 과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실제 우리 품질경영은 추측통계학을 품질에 관한 하나의 정보로 활용하는 그러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정성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성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범주형 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수치로도 표현을 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왜 그런지는 내용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성 데이터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명목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목 데이터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편의상 구분한 수,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겁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남자는 1로 나가고 여자는 2로 나가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남자가 3로 나가고 여자는 4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뜻하는 자리가 1은 남자고 2는 여자인데 그러면 인간의 주민등록번호는 1.5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인간의 평균은 1.5입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는 그냥 단순하게 남자, 여자를 분리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1은 어떻고 2는 어떻고 따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그러한 개념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단순 분류를 목적으로 한 것을 명목 데이터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정성 데이터는 순위 데이터라고 합니다. 순위 데이터는 명목 데이터와 달리 순서의 의미는 있는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입 시험 봤으니까 아마
순위 대기표를 받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건데요. 만약에 제가 10번을 받고 친구가 100번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와 얘는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얘보다는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물론 뭐 둘 다 불합격될 수도 있고 둘 다 합격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번호가 중간에 끊긴다면 이 친구는 불합격이고 나는 합격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순위의 의미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렇게 순위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평균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냉면집에서 냉면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냉면 그릇 3개를 내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맛있는 순서를 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리가 냉면 콘테스트에 응해서 3개를 먹어보더니 순위를 매겼습니다. 얘는 1등, 얘는 2등, 얘는 3등이다. 자, 그러면 냉면의 평균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냉면이 평균 수준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 집의 냉면의 맛은 평균 수준이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실제로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또리가 냉면을 먹을 땐 얘는 별이 5개였습니다. 매우 맛있었습니다. 근데 2번 냉면은 송충이 3마리입니다. 맛이 무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번 냉면은 못 먹을 맛이었습니다. 그럼 평균이 이 3개의 평균은 무지 맛이 없다. 얘기가 안 되죠. 만약에 이것이 무지 맛이 없고 얘가 무지 맛이 없다면 얘는 정말 무지하게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은 무지 맛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기가 안 되죠. 실제로 이러한 정성 데이터들은 사실 평균과 표준 편차의 관점이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시험 출제 문제로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명목 데이터와 순위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데이터는 정성적 데이터와 함께 정량적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량 데이터는 정성 데이터하고 근본적 차이가 있는데요. 뭐 숫자로 표현되는 건 같습니다만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정량 데이터는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산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산형 데이터는 부적합품 수, 부적합품률, 부적합수 이러한 형태의 이산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이산형에 대한 설명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용어를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KS 규격에 용어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분량이라고 있죠. 분량품이 몇 개다. 그럼 분량품 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분량품 수라고 하면 안 되고 시험에서는 부적합품 수라고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분량품은 부적합품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분량률은 분량률이라고 하지 않고 부적합품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흔히 흠이 몇 개, 결점이 몇 개, 이렇게 흠, 결점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요. 이거는 정말 이거랑 헷갈리는데 부적합수라고 합니다. 여기는 품이 없지요. 품이 들어가면 분량품이 되고요. 품이 없으면 부적합수, 즉 결점이 되는데 굉장히 용어가 어렵죠. 근데 품질관리 시험을 보시려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규격, 즉 KS 규격에서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용어를 쓰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부적합품수, 부적합품률, 부적합수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시험 출제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용어는 익혀주세요. 어쨌든 이런 이산형 데이터들은 1개, 2개, 3개, 4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평균의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사과 상자가 3개가 있는데 각각 상자에는 100개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상자는 6개가 썩었고요. 두 번째 상자는 2개가 썩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는 하나가 썩었습니다. 300개의 사과를 다 사면 평균 몇 개가 썩었을까요? 상자별 3개.
이거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평균 3개씩 썩었다. 아까 정성 데이터에서는 평균한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확실히 평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용 데이터와 함께 연속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확률분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형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도량형으로 측정하는 것들은 다 연속형 데이터입니다. 길이, 무게, 넓이, 뭐가 할 거 없이 전부 다 연속형 데이터죠. 당연히 우리는 길이나 무게 이런 것들은 평균과 따지죠. 우리 반은 평균 몸무게, 우리 학생들의 평균 키, 등등 할 거 없이 평균을 무지하게 많이 따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른바 연속형 데이터는 당연히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지는 그러한 데이터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통계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 좋죠? 통계적 싱킹. 통계학에서 항상 따지는 기본 용어가 있는데요. 시험에도 물론 잘 나옵니다. 모수와 통계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가 붙었고요. 하나는 양이라고 붙었죠.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모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수는 모집단의 품질 특성을 정의하는 참값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예요. 구하고자, 즉 알고자 하는 참값. 이거는 물론 추측통계학 개념이죠. 추측통계에서는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근데 통계학에서는 주로 이 모수에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모수를 몰라요. 그래서 모수를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이 품질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통계학에서는 이 모수들은 히라버로 포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4가지가 대표적인 모수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U라고 하고요. 요거는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우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다 뜻이 있는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수명, 그리고 모상관 계수 이런 것들을 주로 뜻합니다. 이 4가지는 가장 많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더라도 늘 보시면서 바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모집단을 나타내는 참값을 모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수를 추론하는 정보인 통계량입니다. 즉 통계량은 일종의 모수의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통계수 이렇게 하지 않고 통계량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 표본을 측정한 정보인데요. 이 자체는 샘플링된 결과에 따라 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샘플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수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됩니다. 다만 어떠한 확률을 따라 따르는 변수가 되죠. 그래서 정한 수가 아니라 그때그때 또 바뀌는 수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참값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라고 표현하고요. 일종의 모수를 추론하는 어바우트 값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모수에 가까이 가는 값. 그러니까 이 어바우트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보로만 사용하는 그러한 값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균값이 있고요.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범위, 중위수,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통계 분석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사고라는 것은 추측 통계학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추측 통계학이란 사실상 모집단을 분석을 하는데 모집단을 전부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을 뽑아서 접근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겠죠. 우선 모집단이 무엇인지 정의가 돼야 됩니다. 이 모집단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식이죠. A공정하고 B공정을 비교하시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것은 간단하게 집합이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A공정의 작업자가 결근을 했어요. 그래서 B공정 작업자가 A공정까지 같이 뛰었습니다. 근데 A공정과 B공정의 설비를 비교하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A공정, B공정의 작업반의 능력을 조사한다 그랬으면은
B공정의 작업자가 A공정에 가서 작업을 해버렸는데 이것을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쪼개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공정 비교다 이게 아니라 이 공정 비교 중에서 무엇을 비교하는지 명확하게 목적이 나와 있어야 이 데이터는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많은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분류해서 상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층별되지 않으면 이 모집단은 정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층별을 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분석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집단을 전부 측정할 수 있다면 이 뒤에 통계적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기술 통계하러 가면 되죠. 왜냐하면 다 측정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를 측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통계학이라 그랬죠. 상황의 일부를 측정할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표본을 뽑아야 되는데 이 표본은 모집단의 내용을 대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대별하는 방법은 바로 랜덤으로 시료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 랜덤 샘플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는데 이 랜덤 샘플링에 대해서는 샘플링 검사와 실험계획부에서 특별히 교육을 다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온 결과가 바로 데이터는 아니죠. 이것은 표본이거든요. 이 표본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한 것을 데이터라고 하는데 측정 역시 에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측정산포라고 하는데 이 측정산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에 관한 내용이 품질 경영과 샘플링 검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에서는 측정 오차를 배우고 품질 경영에서는 계측기와 게이지 RNR을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를 해서 만든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이 정보가 바로 통계량인 X바, S 이런 형태가 되고요. 또는 이것을 검추정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얘기해서 검정 통계량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 통계학, 실험계획법, 신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공 과정은 여러 가지로 통계적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유튜브로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그냥 보는 것은 기술 통계학이겠지만 현재는 이건 기술 통계학만큼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측정했다면 여기서 그냥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걸 측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은 일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자체를 보기 위한 방법이 분석입니다. 이 분석이 바로 기준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 과정의 핵심은 분석의 목적 설정에서 시작이 되는데 왜냐하면 모집단을 구성해야 되니까요. 또 하나가 모집단의 구성과 이 측정한 결과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 사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만 이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측통계학의 추구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모집단을 우리가 유지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계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와 통계량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를 모두 읽으면 로트의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로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팀장께서 올해 입사한 똘똘이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가가지고 생산한 제품을 모두 측정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이 생산량이 오늘 1000개인 거예요. 1000개를 물론 모두 다 측정을 해놨기 때문에 똘똘이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보고를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1번 28.6, 2번 27.4, 3번 28.4, 280번, 300번, 600번, 900번, 1000번 26.6. 자, 이거를 들은 부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부로 고문관 등극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맞고 그 데이터 1000개를 측정한 것은 옳다 하더라도 분명히 보고를 할 때는 상호 간의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로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명확한 자료가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자 하는 척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보고하는 것이 올바른지 지금부터 같이 학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집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심이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심이치를 우리는 과거에 기대값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expected value다 이렇게 되죠. 이 expected value를 히랍인들이 표현할 때 U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U가 바로 이제 모평균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이 U를 우리가 영어로 읽으면 mean이라고 그러죠. 의미하다 이런 뜻이 되죠. 어떠한 집단을 의미를 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이 U라는 글자의 상징성에 있습니다. U는 12번째 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라브가 24자인데 12자니까 24분의 10이 딱 가운데가 되죠. 즉 정중앙이라는 뜻입니다. 적중앙이니까 사실 메디안이 되죠. 이 메디안이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는 상징 용어로 U라는 말을 평균으로 쓰게 된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솔론이라는 사람의 개혁에서 시작이 됩니다. 솔론은 아테네식 민주주의를 익힌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n분의 1로 반영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다. 즉 그래서 n분의 1을 곱해서 더한 이 값을 국가 운영의 지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성한 것이 바로 투표제도죠.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U가 의미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평균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민주주의를 뜻하는 그러한 용어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와 같이 지금 현재 모평균을 두 그래프에도 보고 계시는데 일단 이 그래프는 불량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것과 이 그래프를 보면 기본적으로 평균에서 어느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는데요, 중심이. 이러다 보니까 불량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누구나 보는 대로 바로 아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심 위치를 아는 것으로서 그 품질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심 위치에 대한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솔론의 사고가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즉, 기대값 X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의미 있는 값은 U는 이런 얘기가 되죠. 어떠한 확률 변수와 X와 거기에 관련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한 값. 다시 얘기하면 X 곱하기 N분의 1을 곱해서 더한 값을 기본적으로 모평균이라 하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X를 모두 더해서 N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즉, 모평균 무는 시그마 X 나누기 N을 의미하고 이것을 통계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시그마 X 곱하기 X의 확률. 그래서 어떠한 확률 변수 X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한 값, 이것이 합을 N으로 나눈 값이 되고 이것을 모평균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 위치를 표현하는 통계량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위치를 표현하는 통계량의 대표자는 역시 산술평균입니다. 이 산술평균은 표본평균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X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X바로 표기하고 이것이 바로 모평균의 추정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평균의 추정량을 표기하는 차원에서 U에다가 이렇게 삿갓을 씌워요. 써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삿갓 표시가 돼 있으면 이것은 통계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수는 요 사이에 있어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X바로 표현을 하는데요. X바는 계산법 자체가 X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이 패턴이 모수의 계산법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 PX가 n분의 1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트의 경우에는 n, 즉 이렇게 표현했죠. 시그마 x 곱하기 n분의 1. 이때 n은 로트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때 이 스몰 n은 표본의 개수를 얘기하죠. 우리가 그 품질 관리에서는 n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n은 당연히 이것은 표본의 개수 또는 표본의 크기를 뜻하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n은 로트의 크기, n은 표본의 크기.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라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품질에 쓰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계산법을 예를 한번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다이어트 클럽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이어트 클럽에 오는 회원들의 평균 몸무게를 알고 싶어서 회원들 중에서 10분을 샘플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샘플링된 인원들의 몸무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이 사람들의 평균 몸무게를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이 10명의 몸무게를 각각 더해서 인원이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누면 평균값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평균값 계산 결과 89.5가 나왔네요. 현재 다이어트 클럽의 평균적인 몸무게는 대략적으로 89.5kg 내외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통계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통계량은 중위수라고 합니다. 중앙값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메디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x에다가 이렇게 갈매기가 하나 날아가고 있는데 저것은 x 틸드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메디안을 표현하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메디안은 데이터를 먼저 순위 통계량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순위 통계량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쫙 나열하는 오디널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표본의 수가 홀수면 정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에 표본의 수가 짝수가 되면은 가운데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누는, 즉 산술평균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당연히 홀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 되죠. 네, 그래서 중위수는 몇 가지의 시험에 나오는 그 핵심 용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중위수는 홀수가 짝수보다 더 편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위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평균의 약점은 어떠한 데이터가 중앙에서 많이 대부분 나와서 평균을 내는 가운데를 알 수가 있는데 최대 약점은 멀리 있는 데이터가 뽑혔을 때예요. 이놈의 영향 때문에 평균치가 왕창 치우쳐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놈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아웃라이어 영향을 전혀 받지를 않기 때문에 공정의 명확한 평균을 확인하는 데는 중위수가 평균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관리도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중위수는 평균의 보조자료로서 같이 분석을 하시는 거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월등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중위수와 평균을 같이 보시면 그 값이 비슷하다면 평균을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은 평균을 뭐하러 보냐, 중위수로 보면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네, 우리 통계학은 추측 통계학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평균이 변했느냐 이거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중위수는 평균이 변한 거에 대한 반응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정의 문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기능이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관리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웃라이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건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 평균의 보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무 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위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다이어트 클럽 회원들의 데이터를 한번 구해보죠. 중위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평균치와 달리 이렇게 우선 오디널 순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제일 작은 값 65에서 제일 큰 값 110까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중위수를 구하는 방법은 더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죽이고 두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큰 값, 네 번째 작은 값, 네 번째 큰 값을 소구해 갑니다. 그럼 남은 게 지금 88하고 89가 남았네요. 그러면 중위수를 구하는 방법은 x틸드는 88 더하기 89 나누기 2, 즉 88.5. 아까 평균이 89.5가 나왔죠? 네, 평균과 중위수가 큰 차이가 없네요. 이로써 데이터는 그렇게 치우친 데이터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통계량인 최빈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빈수는 영어로 모드라 그러고 표기를 MO라고 표기를 합니다. 최빈수는 중심 위치의 척도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결함이냐 하면요. 만약에 데이터가 11, 22, 33으로 되어 있다면 2개 이상의 빈도가 가장 높은 수가 최빈수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2개 이상이 1, 2, 3이 되기 때문에
최빈수가 3가지가 나옵니다. 즉 중심 위치가 3개라는 얘기가 되죠. 거꾸로 1, 2, 3, 4, 5, 6 이렇게 같은 수가 하나도 없을 때는 최빈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기대값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대값이 가에 3개나 돼버리고 이때는 기대값이 없는 경우가 되니까 둘 다 적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빈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수분포표 같은 그림에서 활용하지 평소 계산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 분포 그림이라는 건데요. 지금 뒤에 배우겠지만 이걸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이 정규분포의 그림은 평균, 중위수, 최빈수가 전부 같을 때가 정규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정규분포일 경우에 조건을 쓰시오. 그러면은 조건은 평균 이크로 중위수 이크로 최빈수이다. 이런 맞다는 얘기가 되죠. 반면에 비대칭 구조의 경우에도 이 최빈수가 많이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아래측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있는 짱구진 형태로 분포가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가운데는 중위수가 옵니다. 중위수는 50%점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항상 가운데 씁니다. 가운데 쓰게 되고 최빈수와 평균은 서로 반대 방향을 쓰는데 최빈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니까 봉이 나타나는 곳이 최빈수가 됩니다. 자, 이건 봉이 지금 하측으로 최빈수가 나타났죠? 그러면 상측에 뭐가 나오게 되면 X바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순서가 최빈수, 중앙값, 평균순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순위를 결정짓는 것이 시험에 왕왕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이게 이번에는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의 분포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이때는 봉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봉이 최빈수가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메디안이죠. 그럼 가장 작은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평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에서는 평균, 중앙값, 최빈수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통계량인 범위의 중간, 미드레인지입니다. 미드레인지는 M이라고 쓰는데 좀 생소하시죠? 일반적인 분들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미드레인지는 뭐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유효 구간을 중심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럼 유효 구간은 일단은 범위의 최소 최대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최소 최대의 실험을 했을 때 실험이 끝나고 나면 최적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최적점을 잡으려면 다시 한번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정규분포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몸무게 같은 경우에 가장 가벼운 사람은 65kg였고요. 가장 많이 나간 사람이 110kg였죠.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 두 사람의 미드레인지로서 중심 위치를 잡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맥스가 110이고 민이 65고 둘로 나누면 175 나누기 2가 되니까 87.5가 됩니다. 평균은 89.5였고 그 다음에 메디안은 88.5였죠. 미드레인지는 87.5. 거의 세 개의 값이 비슷하게 나오네요. 이로써 미드레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기하평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하평균은 지오메트릭 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G로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생물의 세포분해라든지 이럴 때 평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모든 데이터를 곱해서 그 개수분의 1을 지수수로 나타내면 바로 기하평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6과 3과 1에 대한 세 개의 숫자에 대한 기하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 기하평균은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가 되죠. 6 곱하기 3 곱하기 1의 3분의 1은 2.621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을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하평균은 신뢰성 관리에서 나오는 FMEA에서 RPM 계산법에서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하평균 계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통계량인 조합평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평균은 하모닉 미라고 하고요. 우리가 표기할 때는 H로 표기합니다. 이 하모닉 미는 각 데이터의 역수를 산술 평균한 후에 다시 역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하냐 하면요. 일단 여러 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역수의 값을 유추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수의 역수를 취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무슨 말인지 어렵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형 도사가
한강에서 10km를 왕복 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강물을 따라서 헤엄치는 데는 이 친구가 무지하게 빨라서 시속 10km로 헤엄을 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강물을 거슬러서 헤엄을 칠 때는 이게 물살을 거슬러 가니까 굉장히 힘들어서요. 시속 1km 걸린다고 합시다. 그럼 평균 시속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걸 산순평균 계산하면은 11 나누기 2가 되니까 5.5km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왕복 키로수가 20km니까 20km 뛰는데 4시간도 채 안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 돌아오는 데만 10시간 걸리거든요. 일단 이 시속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킬로미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시속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역수를 계산해야 되죠. 이와 같이 역수를 활용해야 할 때는 역수를 산술평균한 후에 다시 역수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강을 헤엄치는 속도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내려갈 때는 10분의 1이 되고요. 올라올 때는 1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을 평균 내면 이제 둘로 나누는 건데 이것의 역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20 나누기 11이 됩니다. 자, 시속 대략적으로 한 1.818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속 20분에 11km니까 20km를 헤엄을 치는데 몇 시간 걸리느냐? 20 나누기 11분의 20이니까 11시간.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예, 일로 가는데 1시간, 내려갈 때, 올라올 때 10시간, 합이 11시간. 맞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바로 조합평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심 위치를 표현하는 통계량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